그 자마에 나온 그림 보면 거기 온갖 걸 다 짊어진 희화한 그림이 있는데 아, 그래요? 청진기도 들고 있고 막 온갖 걸 다 짊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힘겨운 거죠. 네. 네. 사람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 네. 셀트넥스를 하시게 된 동기도 한 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외과 의사로서 수술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새는 보니까 외과대학 사태가 나가지고 수술을 많이 못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수술하시면 보통 많이 하실 때 한 일주일에 갑상선암 환자 수술을 몇 분이나 해주세요? 21명에서 한 25명 정도를 수술했었죠.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정말로 3분의 1도 채 못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중에 좀 심한 분들을 위주로 그러시겠네요. 그분들을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줄어서 일주일에 5명을 겨우 수술하나 그 정도예요. 그래서 많이 줄었죠, 저는 지금. 진짜 요새 하여튼 연일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저희 미디어에서 다루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셀트넥스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몸 안에다가 뭔가 하여튼 새로운 인공장기를 집어넣자 이런 네네. 개념을 만들어내셨는데 수술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언제쯤 그렇게 드신 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된 배경 또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심한 사람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갑상선암을 수술하고 나서 암 수술 후에 네네.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 예. 아니, 근데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경중이 있는 거죠. 더 심한 건 어떤 거고. 그런데 갑상선암 수술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겪는 빈도수가 제일 높은 부작용 중에 부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갑상선 뒤쪽에 갑상선으로 가는 혈류에서 곁다리로 먹고 사는, 그래서 이름도 부갑상선, 다이로이드가 영어면 패러다이로이드가 그래가지고 뒤에 붙어 있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전혀 근원도 다른 조직이고 하는 기능도 다른 조직인데,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게 됩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 근데 이제 그게 특별한 약이 없는 게, 예를 들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쓰면 된다 이러는데, 인슐린도 하루에 1번이나 2번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비교적 간단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미 합성은 성공했는데 반감기가 4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먹고 나면서 몇 분 만에 먹을 수도 없고요. 그렇겠네요. 안 되고 주사도 그러면 4분이니까 8분 단위로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말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었고요.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는데 여태도 성공 못한 호르몬이에요.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비타민 D하고 칼슘을 이렇게 한 움큼씩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좀 어떻게 덜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요. 결국은 임상에서 느껴지는 이제 부족함,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수술 현장은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수술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잘라야 되고요. 자르게 되면 근육도 잘라질 거고 지방도 잘라지겠지만, 사실은 거기 혈관도 잘라질 거고, 그 다음에 신경도 잘라질 거고, 그러면 그거 다 수술 끝나고 나서 또 다 이렇게 이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거 자르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는 거는 그거 진짜 이렇게 실로 이어요? 어떻게 이어요? 네, 꼬맨다고 그러잖아요. 네, 꼬매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피부도 봉합한다, 근육도 봉합한다 이렇게 하는데, 신경들 중에, 그러니까 희생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신경들도 있어요. 감각신경 정도는 어떻게든, 제가 갑상선을 하면서는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게, 이제 절개선이 요만하지만 이렇게 플랩을 뜬다 그래요. 가죽을 벗긴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를 열고 수술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 부위는 그래서 좀 먹먹해요. 감각이 떨어져요. 이 부위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측경부청 수술하면 이 절개선이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네. 그 수술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먹먹해요. 아, 그러니까 느낌이 안 나는구나. 스페이스를 열어야 되니까 네, 어쩔 네, 수 없이 옛날에는 감각신경을 다 희생시키면서 했는데 그나마 요즘 좋아져서 올라가는 세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자르고 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먹해요. 근데 그런 신경들은 그럼 그 봉합도 신경이 어렵고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알고서 그 부분을 피해가면서 외과 의사분들은 그걸 피해가면서 이게 그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메스를? 그래서 그 다들 뭐 수술하면 피가 막 유혈이 낭자하고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피를 안 내고 수술해야지 실력이 좋은 겁니다. 그 혈관 피해가면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경들 중에 그런 감각 신경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까지 다 살리려고 들면 수술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이제 모터라고 표현해요. 저희는 운동신경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기능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우리가 뭐 팔을 움직이는 것도 신경의 그 분포 때문에 그 신경의 명령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건 꼭 살려줘야 되고 아, 모터 기능을 하는 네. 신경들.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불가피하게 잘랐다면 이어줘야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꼬매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소리 신경을 특히 잘랐을 경우에는 이어붙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거는 1mm가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굵기가. 그 1mm보다 1mm가 안 되는 거를 이게 그러면 뭐 이렇게 현미경 이게 현미경적으로 꼬매고요. 저는 요새 좀 노안이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한참 젊을 때 눈 좋을 때는 정말 네키드 아이로도 이렇게 꼬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룻베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그 확대하는 안경에 달린 게 있어요. 네. 그걸 보고 꼬매죠. 네. 1mm짜리 같으면 우리가 신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한 땀 한 땀 꼬매야 되는데 그 꼬매는 걸 대략 6개에서 8번 정도의 그 수초를 합니다. 그래요. 그 땀을 넣어요. 네. 그게 다 1mm 안에다가 네. 6번에서 8번에 땀을 넣는다고요? 예. 앞서사. 하나하나 이렇게 딱 묶어야 되는데 그 손이 이게 돼요? 그게 훈련이고 숙달이죠. 그게 어려운 거구나. 그런 게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좀 특수하게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수술은. 근데 그 우리가 쓰는 실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정도 굵기 실이에요.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그 머티리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뭐 나일론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테플론도 있고 뭐 이런데 그게 굉장히 가늘어서 어떤 때는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꼬매야 되는 거죠. 야, 외과 의사분들은 그러면 그거를 열심히 그렇게 꼬매는 기술들을 정말 뛰어나게 갖고 계신 거네요. 그게 경쟁력이네요. 그렇죠. 그런 경쟁력이고요. 네. 그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성형외과가 그런 꼬매는 건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거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성형외과가 현미경을 이렇게 집체까지는 아니지만 이 커다란 그 기구가 있어요. 현미경도 이렇게 우리가 보는 현미경이 아니라 네. 수술 현미경이 정말 큽니다. 그걸 네. 끌고 들어와서 그걸 놓고 보면서 꼬매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야말로 거기는 한 땀 한 땀이 아주 작은 규모의 한 땀 한 땀이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걸 갖다가 그냥 듬성듬성 하면 여기 흉터 다 나는 거네. 흉터가 문제가 아니라 신경은 이렇게 딱 아니, 이렇게 성형 같은 경우에는. 성형도 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야, 1mm 안에다가 6땀을 넣는다는 게 그게 이제 기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술하시면서 사실은 이번에 셀테넥스의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 말고, 그러니까 인공장기를 한번 차라리 넣는 게 낫겠다. 약 먹는 것보다는. 그런 컨셉으로 그걸 네네. 지금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외과 의사로서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겠네요. 이런 거 좀 누가 좀 개발 안 해주나? 이런 거 해주면 좋겠는데. 아까 1mm짜리의 신경에 6땀을 놔서 이게 꼬매려고 그러면, 그거는 기계가 좀 해주면 안 되나? 기계로 만들 수 없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기계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자꾸 요새 로봇 수술이 더 정교하네 어쩌네 하지만 그건 절대로 못 합니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사람이 더 뛰어나요. 거기는 도전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언젠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네. 이제 그래서 로봇 수술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미래에도 안 좋을 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개발되고 한다면 그렇지. 시간이 좋아지는 걸리겠지. 날이 예. 현재는 사람 손이 더 낫습니다. 네. 외과 의사를 계속 하시면서 수술을 많이 하시니까
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 많잖아요. 뭐 티타늄은 네네. 몸에 들어가도 된다. 저 한참 얘기도 하고 다녔는데 갑상선암을 수술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외과의 전 영역에서 보면 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 그런 수술들도 많이 하시겠네요. 저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신경외과라든지 아니면 뭐 뼈를 다루는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뼈가 결손된 부위를 채워줄 수 있는 물질들을 쓰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이 다리뼈가 있는데 이게 딱 부러졌어요. 금이 갔어요. 네. 그러면 뭐 굳이 수술이 필요 없고 네. 부목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기브스라 그러죠. 네, 이렇게 네. 캐스트인데 정확하게는 네. 그렇게 해서 요걸 붙을 수 있는 시간까지만 버텨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팔 부러졌다고 예, 그래서 예, 깁스 뭐 하고 다녔는데 그거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잘 붙여놓고서는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해놓은 거고 그렇죠. 움직임을 제한해서 제한하는 거고. 그게 뼈가 이렇게 딱 그대로 있으면 붙으면 되는데 어긋나 버릴 수 있죠. 자꾸 움직이면 그걸 막자는 의미고요. 근데 지금 뼈 안에다가 지금 뼈가 이렇게 되는데 음. 얘가 부러졌거나 어떻게 금이 갔으면 여기다가 뭐 보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뭘 그런 걸 끼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뼈가 이제 좀 복잡하게 부러진 경우에는 그 티타늄 말씀하시는 티타늄 같은 플레이트를 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빗장 하면 이렇게 못 박잖아요. 이거 우리 스테이플러 식으로 스테이플러는 아니겠지만 아니 그런 그건 형태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 메탈 플레이트를 네. 드릴로 박아요. 아. 이 뼈하고 이 뼈하고 떠 있잖아요. 네. 근데 끌어 당겨 놓고 거기다가 메탈 플레이트를 이렇게 박는 거죠. 그래서 그 플레이팅 한다라는 플레이팅 한다. 수술이 수술할 있는데 때. 그것도 너무 복잡하게 파스러지는 경우에는 뼈 조각조각이 다 중요한데 그게 결손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뼈는 영원히 있는 조직이 아니라 파괴된 골은 이제 파골세포라 그래서 조골세포, 파골세포, 조는 만들어지는 형성한다. 거. 만들어지고 하고. 그리고 파골은 이제 손상된 뼈를 제거한다. 이렇게 돼서 제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뼈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거기다 넣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아니면 중간에 좀 더 뼈가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 조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물질을 개발해서 넣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 과학자의 영역인 것 같은데 네. 의사의 영역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수술을 하는 현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여튼 새록새록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셀텐엑스라는 회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뼈하고 뼈 이어주는 물질을 티타늄 말고 뭐 다른 물질 없을까? 그런 거는 이쪽에 과학자들이 좀 뭔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네. 갖고 와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들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혹시 수술하시면서 사실은 그 다음번에 내가 회사를 하면은 셀텐엑스 말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면은 수요가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하나, 두 개 풀어주시겠어요?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갑상선이 여기 기도 위에 딱 얹혀져 있는 조직인데 암이 기도까지 침범에 들어가서 기도를 잘라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겨서 붙일 수 있으면 꼬매주는데 그 세그멘탈 리섹션이라 해서 그러면 이게 여기 목이 짧아지겠는 거 아니에요? 목이 짧아지지는 않고요. 뼈가 있으니까 네. 기도가 짧아지죠. 농담입니다. 아니 뭐 당겨 붙여야 네네.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암이 그렇겠죠. 침범했어요. 그렇겠죠. 자르고 이어붙이지 못한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말을 하는 발성이라고 하는 거 공기가 기도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성대에 있는 부분까지 가야지 목소리가 나요. 성대 움직임으로 나는 건데 거기로 바람이 안 통하죠. 여기서 쉬니까 여기에 성대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인공 기도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난번에도 제가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그랬는데 그런 연구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태 성공적인 게 참 드뭅니다. 요새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좀 앞서가는 기업이라고 뭐 지금은 회사를 차린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그 기업도 인공 기도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나중에 정말 공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지식은 거기에다 이제 가미해서 들어가는 공학적인 지식이 좀 강화된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의사분들이
인간의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술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술도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현장에서 하여튼 새로운 어떤 문제점을 제일 발견하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과학자들하고 협력을 하기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여태까지 뭐 의사분들은 원래 직업이 바쁘니까 의사 직업 말고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 예. 뭐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의과대학 교육을 맨날 저 바보 만드는 교육이라고 만나는 글쎄요. 게 그렇게 뭐냐면 하시죠. 정말 똑똑한 애들이고요. 뭐 요새 같으면 저 의과대학 못 왔을 정도로 옛날 우리 수준하고 차원이 다른 똑똑한 친구들이 오는데 과연 우리가 얘들을 6년 동안 가르쳐서 뭐 창의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공부하는 기계, 시험 잘 치는 기계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약간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 다른 생각하면 저희는 싫어하죠? 이제 낙제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낙제가 문제구나. 싫어하는 네. 수준이 아니고. 싫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뭐 오래 다녀야죠, 의과대학을.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모범적인 생활이 그 친구들에게 과연 이득이 되느냐,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조금 우리 교육에도 그런 걸 좀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사문난적이 돼서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을 의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인기가 없으실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시면. 술 먹는 데는 괜찮은데 같이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캐릭터죠. 네. 예. 제가 우리 장 교수님 좋아하는 이유가, 야, 저 의사분들 저거 하기 어려운데 창업하셨네? 아, 근데 창업 아이디어도,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만나 뵈면 뵐수록, 뭐, 이렇게 좀 새로운 생각을 자꾸 하시니까, 그거를 듣는 것도 좀 좋긴 좋습니다. 근데 요새 큰 이슈가 바로 의사과학자 키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의사과학자가 동시에 저거 다 될 수 있어요? 저거 동시에 되면, 슈퍼맨 아니야?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슈퍼맨은 의사과학자 안 해도 돼요. 네. 슈퍼맨은 뭘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우리가 슈퍼맨을 보고서 의사과학자 키우자고 하는 거 아닌가? 의사과학자가 이게 사실은 서로 협력을 좀 잘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협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런 시대도 아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은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과학자를 막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또한 참 그것도 걱정인데 의사과학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잠깐 들어보니까 뉴욕에 가셔가지고 들은 얘기도 있고 그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사실은 요새 의사과학자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요구가 많이 생겨나는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고요. 뭐 제가 지금 연도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자마라고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잡지죠. 거기에 이제 의사과학자를 MD, PhD를 키우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실제로 제가 타이틀이 MD, PhD예요. 한국 의사들 다 쓸데없이 PhD 다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아니 의사분들이 이거 보시면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문난적 취급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왜 굳이 의학 박사를 따느냐. 그게 있어야 교수 요원으로 어플라이를 할 때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항이에요. 학교가 갖고 있는 룰이죠. 예. 네.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돈도 되게 비싸요. PhD 하려면 예.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애가 둘이 되고 저희 와이프도 석사학위를 하고 저는 박사학위라고 하는데 정말 돈이 너무 없어서 정말 고생했어요. 등록금을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대출 받아서 내고 그랬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도 근데 지금 MD, PhD가 그런 사회적인 물론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야기를 하면 미국 갔을 때 제 타이틀을 보고 미국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넌 MD인데 PhD야? 그래서 제가 정말 창피했어요. 그때 창피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개념이 우리가 아는 그냥 의학 박사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PhD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자마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의과학자를 키우기 위해서 의사과학자죠.
과학자를 키우기 위해서 인턴까지 시키자. 임상을 적어도 경험해야지 된다. 인턴까지 하려고 그러면 6년 다니고 인턴을 1년 더 다니니까 7년 공부하는 거네요. 예. 그 지금 의과대학에도 기초학을 하시는 교수들이 있거든요. 예, 많죠. 전공자들이. 그분들은 대부분 인턴하지 않고 하는 과도 있고요. 어떤 과는 인턴까지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임상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 트레이닝까지는 안 받으신 거네. 예,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의과대학 때 임상을 배웠기 때문에 좀 더 개념은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학이나 그 뭐 생명과학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그런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고 기술력도 뛰어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진정 임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임이 있을까에 대해서 컨셉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PhD를 하기 위해서 너는 무조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까지는 해라. 그러면 인턴한 친구가 PhD로 돌아가려고 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바로 그냥 내처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나가서 의사하고 직업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요새 이 사태도 문제는 뭐냐면, 그냥 자기가 전문의가 아니어도 충분히 뭐 돈 벌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기초과학을 하는 선생님들을 당신은 그냥 무조건 가서 임상을 배워라. 어떻게 배울 거며 어떻게 교육할 거며 그 다음에 또 그런 기회를 한다면 자칫 불법이 돼요. 의사로서 근무할 수 없는 자격이 아닌 사람이 임상을 해라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트레이닝을 다 받아야지 예, 자격을 그러니까, 주는 건데, 전문의 자격을 주든지.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데 차라리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증진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사와 과학자들 과학자들이. 사이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써먹는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그 MIT가 잠시 그때 그때 의과대학이 뭔지 모르겠는데 두 건물을 같이 써야 되는 시기가 있었대요. 무슨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네. 그때 그 얼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그 이후에 MIT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물론 뭐 MIT에 뭐 기계공학이 발전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식들이 이렇게 공유되고 하다 보면 단순히 더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지수함수로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굳이 지금 의사 과학자라는 말로 키우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어렵대요. 있고. 네. 차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도 셀트넥스도 사실은 그런 기회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서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공학자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공대생 의대생이 같이 놀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요. 네. 앞으로 사실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좀 더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 중에 건강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장수에 대한 욕망, 이건 뭐 아주 태고적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의사분들은 예를 들어서 프로블럼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가고 사람이 편할 텐데, 이런 문제를 잘 발견하는 반면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또 우리 과학하신 분들, 기술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와 그 다음에 아예 의사 기능도 있고 과학기술자의 기능도 있는 두 사람의 두 기능을 합쳐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야지, 이거 만들어내는데 제가 보기에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키워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키우면 이제 예를 들어 입학해서 나중에 저희가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의까지 가면 뭐 20대 출발해서 꼭 30대 중반 이후가 돼야지 한 몫을 하는 의사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과학까지 하라고 그러면 그 자마에 나온 그림 보면 거기 온갖 걸 다 짊어지고 희화한 그림이 있는데 그래요? 청진기도 들고 있고 막 온갖 걸 다 짊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힘겨운 거죠. 네. 네. 사람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할까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자꾸 정책적 방향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또 이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거 다시 생각합시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과대학에서도 지금 의사과학자 키운다고 난리예요. 그래요? 예. 근데 근데 거기는 어떻게 키워요 또? 의사분들이 또 이제 그걸 공학 공부를 하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자, 과학자를 키우자 이렇게 하는데, 뭐 기치는 좋아요. 이게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게 좀 네. 문제고요.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 오케이, 다 좋은데 그 파격적인 지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의과대학에서 별로 안 좋아하겠네. 내가 보기에 장석 대표님은 의대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예, 내가 것 보기에 같습니다. 인기가 없으실 것 같고, 아니, 그 의사로서의 길을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한 목소리를 안 내시고 지금 다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새로운 목소리가 좀 이 사회에 좀 전달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의과대학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누가 하나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옛날부터 그래서, 그 문화가 있죠. 네네. 도제 시스템 문화가 있죠. 제가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분야에 되게 유명한 세계학 회장을 했던 일본 교수님이 우리 센터를 방문해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그때는 우리 스승님, 박종수 교수님이 계셨는데, 박종수 교수님이 하시는 수술은 이렇게 그 수술방에 다 들어와서 구경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수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박 교수가 이렇게 수술하는데? 그 다음엔 장석이라는 사람은 수술 방식이 다르고, 또 그 밑에 있는 누구, 이런, 얘들이 다 다른 수술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자기네들 소사이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스승님이 하는 수술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 기관에 있는 모두가.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손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게 우리는 같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가든지는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인커리지 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는 잘 못하던데, 그게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 이건 다른 데건 그런 성향이 강한 데서는 천편일률적인 사람을 생산해내는 거지 창의력 있는 사람을 생산해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속한 저희 갑상선암 센터는 그래서 서로 이제 또 보고 배워요. 제 밑에 친구가 수술하면 또 어떻게 보나 보고, 저거 좋은데? 나도 그걸 도입할 수 있고요. 서로 이렇게 그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면은 제가 굉장히 자랑하는 겁니다. 이거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다른 리더십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의과대학에서 별로 안 좋아할 이유가 있는 게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문화를 그렇다고 제가 선배한테 개기고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선배도 진짜 잘 모십니다. 제가 모시는 건 진짜 잘해요. 근데, 그러나, 생각을 조금 다르게, 시각을 좀 다르게 가져갈수록 이게 발전은 좀 더 인핸스 된다. 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장 교수님이, 장 대표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그 얘기한 게 그 창조적 파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을 노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또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너무 기존에 있는 틀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를 하시면서 지금 셀테넥스라는 회사를 만드셔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인공장기를 몸 안에다 집어넣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런 어떤 의사와 과학기술자가 같이 가는 뭔가 접목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향이나, 그 다음에 가능성, 그 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의사과학자를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할 수 있는 마당을 많이 만들어주면 훨씬 더 생산성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좀 않을까. 더 빠른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더 빨리 효과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지식의 융합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소사이티였잖아요. 근데 융합 전에 이제 상상이죠. 뭔가를 상상을 해야 그걸 어떻게 합칠까를 생각하는 거니까 무조건적인 융합이 아니라 상상력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그런 계기를 맞습니다. 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상력이 제일 먼저이고, 예. 그러니까 융합을 하라고 그러는데 뭘 융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융합을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측면으로 융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상상력, 그거 키우는 것이 제가 보기엔 지금 패스트 팔로워 시절에서 퍼스트 무버 시절로 갈렸더니 우리가 부족한 게 그거고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게 그런 예,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미디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분 모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재미나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의사과학자 자꾸 튀어 늘려가지고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긴 하지만 해야죠. 그거보다는 먼저 의사들과 과학자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면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예. 하면 되겠죠. 요새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그 외과 트레이닝을 마친 친구가 군 복무 대신에 이제 그런 특수 그 연구기관, 어떤 카이스트나 키스트나 이런 정부 연구기관에, 그 갈수 연구원으로. 연구원으로? 그러니까 군 복무가 저희는 그 3년 4개월이거든요. 네, 40개월. 그렇죠. 장교로 가시죠? 예, 장교로? 군의관은. 군의관으로? 공보위로 가도 똑같습니다. 40개월을 근무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수하게 선발된 사람들은 5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서 이제 박사 학위를 따서 취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군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거가 전형적으로 의사 과학자를 키우겠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군 복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군 복무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하는 거니까. 이왕 하는 김에 내가 박사학위가 당연히 필요하니, 그리고 또 굉장히 뛰어난 기관까지 연구할 기회를 가지면 이 친구들 똑똑한 애들이니까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자, 여기서 문제는 여자는 그렇게 갈까요? 가려고 할까요? 자기 군복무 안 해도 되는데? 군복무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되고 빨리 트레이닝 받아서 빨리 나갈 수 있고, 사회 나갈 수 있고 돈도 빨리 벌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레전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박사학위 겸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함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란 거죠. 그 프로그램 참 좋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제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저는 당연히 이거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군대를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은 갈 기회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제도이고 한데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이런 한계가 좀 보이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해서 정책 개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